아무도 안 계세요? 그를 처음 만난 건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보건소에서 방문 안마 요청이 들어왔는데 주소가 참 이상했어요. 마을 끝자락 언덕 위, 아무도 살지 않을 것 같은 곳이었거든요. 동료들도 거기 정말 사람이 살아? 하며 의아해했죠.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서 혹시 집을 잘못 찾았나 싶었어요. 그런데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고 있었고 현관문도 잠겨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기 계세요? 하고 불러본 거였습니다. 그때 처음 본 그 사람의 뒷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나무 의자에 앉아 벽난로만 바라보고 있던 모습이요. 마치 세상과 단절된 채 혼자만의 시간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무 의자에 앉아 벽난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고 회색 머리는 엉성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어요. 그 뒷모습만 봐도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사람의 쓸쓸함이 느껴졌죠. 조문기 씨 맞으시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고개만 끄덕였고 그게 처음이자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여전히 벽난로 속 불꽃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집안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어수선했습니다. 식탁 위엔 컵 하나만 놓여 있었고 벽에 걸린 시계는 똑딱거리는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그 소리가 이 집의 유일한 생명 같았죠. 창문 너머로는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먼지들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많이 불편하시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치료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제야 그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피곤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말없이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다시 벽난로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방 한쪽 구석에는 여자 옷들이 정갈하게 개어져 있는 장롱이 보였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누군가 아직도 그 옷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돌아가신 부인 것 같았습니다. 그 옷들 위로 햇살이 스며들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벽난로 앞에는 두 개의 의자가 나란히 놓여 있었는데 한쪽 의자에만 방석이 깔려 있었어요. 다른 의자는 그대로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죠. 그 빈 의자를 보니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그럼 치료를 시작해도 될까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조문기 씨는 여전히 대답 없이 의자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느린 걸음걸이에서 오랜 통증이 느껴졌어요. 등이 많이 굽어 있어서 걸을 때마다 힘들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따라 들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지만 이렇게 말없는 분은 처음이었거든요. 안방은 더욱 조용했습니다. 이불이 깔끔하게 정리된 침대와 작은 협탁 위에 놓인 액자 하나, 젊은 부부의 사진이었어요. 지금의 조문기 씨보다 훨씬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참 예쁘게 웃고 있었고 조문기 씨도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분은 침대에 엎드리며 셔츠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등 전체가 굳어 있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오랫동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 온 사람의 등이었습니다. 근육이 딱딱하게 뭉쳐 있었고 어깨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치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집의 고요함이 제 마음에도 스며들었어요.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고 벽난로에서 타는 나무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조차 작게 들렸죠. 조문기 씨의 등에 손을 올리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등에는 오랜 시간 쌓인 외로움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더욱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였어요. 그날 첫 치료는 그렇게 말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마를 시작한 첫날,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물어도 그저 살짝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만 감았죠. 조문기 씨의 등은 생각보다 더 심하게 굳어 있었어요. 어깨뼈 사이사이가 돌덩이처럼 딱딱했고 목 뒤쪽은 거의 움직이지도 않더군요. 저는 천천히 그의 등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 것 같은 도자기를 만지듯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의 등을 누르고 있는 제 손에서 자꾸 온기가 내려왔어요. 그건 체온이라기보다는 마치 오래된 기억 같은 거였죠. 많이 아프셨을 텐데요. 저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지만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아픔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숨을 고르고 계셨죠. 등 한가운데쯤 손이 닿았을 때 조문기 씨가 작게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 고요한 방에 울려 퍼지니 괜히 제가 민망해졌어요. 하지만 그 신음소리에는 아픔보다는 안도감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오후 햇살이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안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조문기 씨의 회색 머리카락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나이 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고요한 아름다움 말입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그의 등뼈는 울퉁불퉁했습니다.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져온 사람의 등이었어요. 어쩌면 생계의 무게일 수도 있고 혼자 남겨진 외로움의 무게일 수도 있었겠죠. 저는 그 무게들을 하나씩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가 특히 많이 뭉쳐있네요. 저는 어깨 위쪽 근육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그때 조문기 씨가 처음으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래됐어요. 단 3글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근육이 뭉친 게 오래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 모든 고통이 오래되었다는 뜻 같았어요. 혼자 견뎌온 시간들이 오래되었다는 뜻 같았습니다. 벽시계가 4시를 알렸습니다. 똑딱거리는 소리가 이 고요함을 더욱 강조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그의 등을 주물렀습니다. 손바닥으로 느껴지는 그의 체온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조문기 씨의 호흡이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얕고 조심스러웠던 숨소리가 점점 편안해지고 있었어요. 그 변화가 제게도 전해져서 저 역시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등 아래쪽으로 손이 내려갈수록 근육이 더욱 딱딱했습니다. 허리 부분은 거의 돌 같았어요. 많이 아프시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압력을 가하며 말했습니다. 조문기 씨는 이번에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반응조차 고마웠어요. 적어도 제가 하는 일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치료가 끝나갈 무렵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조문기 씨는 천천히 일어나 셔츠를 입었습니다. 등이 조금은 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치료 도구들을 정리하며 다음 약속을 잡으려 했는데 그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일도 오실 거죠? 그 물음에는 기대와 불안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아이 같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내일 같은 시간에 올게요. 그제야 조문기 씨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폭설로 마을이 고립됐고 저는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저녁까지 그치지 않더군요.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할 수 없이 그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죠. 조문기 씨는 말없이 거실 소파에 이불을 깔아주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그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처음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사실 조금 어색했어요. 이렇게 환자분 집에서 밤을 보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밤이 깊어지자 난로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조문기 씨도 평소처럼 나무 의자에 앉아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 내리는 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난로에서 나는 따뜻한 열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참 조용하네요. 저는 이 정적을 깨뜨리려 말했습니다. 조문기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원래 이렇게 조용해요. 혼자 살다 보니 그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대신 난로 속 불꽃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나무가 타면서 내는 작은 소리들이 이 고요함을 채우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조문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고생만 하다 갔어요.
그래서 누구 손도 받기 싫었는데 선생님 손은 이상하게 편해요. 그 말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었거든요.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어요. 부인분, 언제 돌아가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작년 겨울이에요. 암이었어요. 조문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에 등이 너무 아프다고 하셨는데 제가 주물러 드리면 조금 나아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밤 등을 주물러 드렸죠.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그분이 처음엔 제 손길을 거부하려 했는지,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말이에요. 아내를 떠올리게 하는 게 아팠을 거예요. 힘드셨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밤에 잠들기 전에 옆에서 등 아프다고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손을 뻗어보는데 아무도 없어요. 조문기 씨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밤마다 빈자리를 만지작거리는 그 허전함을 말이에요. 옆에 누워야 할 사람이 없다는 현실을 매일 밤 확인해야 하는 그 아픔을요. 저도 남편을 잃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사람도 아팠어요. 마지막까지 제가 간병했는데 조문기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동질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이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신 거군요.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네,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밖에서는 눈이 더욱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난로 앞은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조문기 씨와 진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환자와 치료사가 아니라 비슷한 상실감을 가진 두 사람이었어요. 내일도 눈이 올까요? 조문기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내일도 여기 계셔야겠어요. 그 말에는 걱정보다는 은근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이상하게 그 말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매번 집에 들어가면 따뜻한 물 한 잔이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차가운 손을 녹여주는 그 물이 저를 위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보온병에 담긴 물은 언제나 적당한 온도였고 작은 찻잔에 정성스럽게 따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고마운 줄만 알았어요. 겨울바람을 맞고 언덕을 올라오면 손끝이 시렸거든요. 그 따뜻한 물 한 모금이면 금세 몸이 녹았죠. 하지만 며칠 지나고 보니 그게 단순한 예의는 아니었습니다. 조문기 씨는 제가 오기 1시간 전부터 물을 끓이기 시작하더군요. 창가에 서서 길을 바라보다가 제 모습이 보이면 서둘러 물을 찻잔에 따르곤 했어요. 그 모습을 몇 번 목격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이분이 저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는지를 말이에요. 물이 참 맛있어요. 어느 날 저는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예전에 아내가 이 물로 차를 끓이면 맛있다고 했어요. 조문기 씨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물맛이 더욱 달게 느껴졌어요. 부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 물에 우러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욱 천천히 소중하게 그 물을 마셨어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 물을 마시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조문기 씨도 제가 물을 다 마실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말없이 앉아서 제가 잔을 비우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죠. 손이 많이 차가우셨겠어요.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따뜻한 물을 주시니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조문기 씨의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 미소를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사람도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그리웠을지 생각하니 말이에요. 물을 마시고 나면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조문기 씨의 등은 날마다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어요. 딱딱하게 뭉쳐있던 근육들이 점점 풀리고 굽어있던 어깨도 조금씩 펴지고 있었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계세요. 저는 그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조문기 씨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편한 적이 없었어요. 그 말에 제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도 위로가 되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후 제 존재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낀 건 처음이었거든요. 치료 중간중간 조문기 씨는 작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이 집을 지었던 이야기, 부인과 함께 가꿨던 뒷마당 정원 이야기, 겨울마다 함께 난로 앞에 앉았던 이야기들이었어요. 부인분이 이 집을 참 좋아하셨겠어요.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특히 봄에 꽃이 필 때요. 창가에 앉아서 하루 종일 정원을 바라보곤 했어요. 조문기 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단순히 근육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도 함께 풀어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어요. 매번 치료가 끝나고 나면 조문기 씨는 문 앞까지 배웅해 주셨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라는 말과 함께 제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봐 주셨어요. 그 시선이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이 언덕길이 힘들지 않게 느껴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치료가 끝나고 일어나려던 날 그 사람이 말없이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된장국이 따뜻하게 식지 않고 놓여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걸 보니 방금 끓인 것 같았습니다. 그 옆에는 밑반찬 몇 가지가 소박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같이 드실래요? 조문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환자분과 식사를 함께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의 기대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끄덕이자 조문기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앉으세요. 금방 했어요. 그가 의자를 빼주며 말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된장국에서 나는 그 익숙한 냄새가 어릴 적 어머니 손맛 같았어요. 구수하고 진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 순간 조금 울컥했죠. 맛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내가 담근 된장이에요. 작년에 마지막으로 담근 거거든요. 조문기 씨가 자신도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제야 이 된장국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부인이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국이었어요. 얼마나 소중한 걸 나눠주고 계신지 깨달았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맛있어요. 부인분이 솜씨가 좋으셨나 봐요. 저는 또 한 숟가락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된장 담그는 걸 참 좋아했어요. 매년 봄이면 콩을 삶아서 그때가 제일 바쁠 때였죠. 조문기 씨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자연스러웠죠. 창밖으로는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식탁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혼자 드시기엔 양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반찬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엔 식욕이 없어서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선생님이 계시니까 괜찮네요. 조문기 씨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분이 많이 마른 것 같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야윈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그렇듯 제대로 챙겨 먹지 않고 계신 게 분명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올 때마다 이렇게 함께 먹어요. 어떠세요? 저는 제안했습니다. 조문기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럴까요? 혼자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네요. 그때부터 저희의 만남에는 식사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나면 항상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때로는 된장찌개, 때로는 김치찌개, 가끔은 미역국도 있었습니다. 조문기 씨는 제가 오는 날이면 아침 일찍부터 장을 보러 나가곤 했어요. 어떤 반찬을 해드릴지 고민하는 모습이 마치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 같았습니다. 그 정성이 음식 맛에 그대로 배어났어요. 오늘 국은 어때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혼자 사는 집에서 대충 때우는 식사와는 달랐습니다. 정성이 들어간 음식은 맛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더라고요.
무엇보다 누군가와 함께 먹는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식사 후에는 항상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조문기 씨가 직접 우려준 보리차였어요. 구수한 보리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마을 소식, 때로는 젊었을 때 추억들도요. 선생님은 어디서 자라셨어요? 어느 날 조문기 씨가 물었습니다. 서울이에요. 그런데 남편 따라 이 동네로 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저는 찻잔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처음엔 외로우셨겠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더 편해요. 사람들도 따뜻하고. 조문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 동네에서 태어나서 쭉 살았어요. 다른 데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 대화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더 이상 환자와 치료사가 아니라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손을 뻗다 말았습니다. 그날따라 그는 유난히 지쳐 보였고 등을 쓸어내리던 제 손이 무심코 그의 손등 위를 스쳤거든요.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조문기 씨의 손은 생각보다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농사일을 해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가 눈을 떴습니다. 피하지도 않고 가만히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놀람과 함께 어떤 그리움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옳은 건지 당황스러웠습니다. 힘드시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문기 씨는 잠시 눈을 감고 작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이 시간만은 안 힘들어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이 시간만은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남편을 잃고 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짜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치료를 계속하면서도 자꾸 그의 손이 신경 쓰였어요. 등을 주무르다가도 시선이 그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부인을 간병할 때 그 손으로 등을 어루만져 주었을 텐데 지금은 그 손이 아무도 만질 수 없어서 얼마나 외로울까 생각했어요. 오늘은 근육이 많이 풀렸네요. 저는 애써 평범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손이 참 따뜻해요. 조문기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의미를 제가 놓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식탁에 앉았을 때도 분위기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밥을 먹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면 괜히 어색해서 시선을 피했어요. 하지만 그 어색함마저 달콤했습니다. 된장찌개 간이 어때요? 조문기 씨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딱 맞아요. 저는 대답했지만 사실 음식 맛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식사 중에 그가 반찬을 건네주려다 제 손과 스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둘 다 움찔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작게 웃었습니다. 마치 10대처럼 설레고 있는 자신들이 우스워서요. 요즘 날씨가 참 좋죠. 조문기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봄이 오나 봐요. 저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는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겨울 내내 죽어있던 것 같던 나무들에서 연두색 잎사귀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마음처럼 무언가 새로운 게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부인분이 심으신 꽃들도 곧 필 거예요. 저는 화단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매년 이맘때면 꽃 보는 게 낙이었는데. 조문기 씨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올해도 예쁘게 필 거예요. 부인분이 심어 놓으신 거니까. 저는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그때 조문기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선생님과 함께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분명 다른 의미였어요. 단순히 꽃구경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분과 함께라면 모든 게 더 아름답게 보일 것 같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건지, 죽은 남편에게 미안하지 않은지, 조문기 씨도 돌아가신 부인에게 죄스럽지 않을지 생각했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뭔가 변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았지만
서로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는 건지 너무 성급한 욕심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어요. 치료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조문기 씨가 찻잔을 건네주려다 제 손과 스쳤을 때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 모두 이런 상황이 낯설었거든요. 오랫동안 혼자였던 사람들이 다시 누군가와 연결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조문기 씨가 작게 불렀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조문기 씨가 조용히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며 말했죠. 선생님은 그런 사람 아니시잖아요. 그 말이 참 아팠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 걸까요?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 사람인가요? 무슨 뜻이세요? 저는 상처받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좋은 분이에요. 저 같은 늙은이와 이러시면 안 돼요. 조문기 씨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분이라니, 그 말이 더 아팠어요. 저는 좋은 사람이기 전에 그냥 외로운 사람이었거든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의 따뜻함이 필요한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늙었어요. 그리고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외로워요. 조문기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같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거부감도 있었습니다. 아마 죄책감 때문이겠죠. 돌아가신 부인에 대한 미안한 말이에요. 저희 둘 다 혼자예요. 서로 의지하면 안 되나요? 저는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안 돼요. 조문기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죽은 지 겨우 1년이에요. 아직 그럴 수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제가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아직 상처가 너무 깊었을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4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잃은 아픔은 그보다 훨씬 클 테니까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더 안 되는 거예요. 조문기 씨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 어색해졌습니다. 치료를 계속했지만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어요. 서로 조심스러워했고 불필요한 접촉을 피했습니다. 함께하던 식사도 어색했어요. 며칠 더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자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그 집에 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조문기 씨도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치료받을 때도 긴장해 있었고 말수도 더욱 줄었어요. 오늘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는 치료를 끝내고 말했습니다. 조문기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왜요? 아직 치료가 더 필요한데. 다른 선생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보다 실력 좋은 분이에요. 저는 가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좋은데.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이렇게 어정쩡한 관계로 계속 만나는 건 서로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조문기 씨도 제가 없으면 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집을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환자분들을 돌보느라 바쁘게 지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문기 씨가 혼자서 또 그 의자에 앉아 벽난로만 바라보고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보건소 동료들은 왜 그 환자를 그만뒀는지 물어봤지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말했어요. 사실 저 자신도 제대로 된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도망친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그분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저녁을 혼자 드시고 계실까, 등은 또 아프실까, 그런 생각들이 잠을 못 이루게 했어요. 보건소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노란 봉투, 삐뚤빼뚤한 글씨였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뜯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편지지도 노랗게 바랜 것이었습니다.
아마 예전에 부인이 쓰던 편지지인 것 같았어요. 글씨체는 어색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평생 농사일만 하던 손으로 쓴 글씨라 삐뚤삐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선생님께 그날 이후 허리보다 마음이 더 아픕니다. 혼자 있으니 집이 더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만 크게 들리고 벽난로 앞에 앉아 있어도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습니다.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제가 떠난 후 그분이 얼마나 외로워했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환자분들을 돌보면서도 자꾸 조문기 씨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성급했습니다. 선생님을 힘들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선생님이 계셨던 그 시간들이 제게는 너무 소중했어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읽을 때는 정말 울컥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남편을 잃고 나서 그냥 하루하루 견뎌내기만 했는데 조문기 씨를 만나고 나서야 다시 무언가를 기대하게 됐거든요. 선생님도 외롭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외로워요. 그런 우리가 서로 의지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아내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아내도 제가 혼자 아파하는 걸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편지는 거기서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른 펜으로 이어졌어요. 아마 며칠에 걸쳐서 쓴 것 같았습니다. 글씨체도 조금 달랐어요. 며칠 더 생각해 봤는데 제가 무서웠던 것 같아요.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게 다시 잃을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도 그러실 거고요. 제 마음을 정확히 읽어낸 말이었어요. 저도 똑같이 무서웠거든요. 또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또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다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치료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외로운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저도 선생님의 외로움을 달래드리고 싶어요. 서로 의지하며 살면 안 될까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추신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원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선생님과 함께 보고 싶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보건소 사무실이 조용했어요. 동료들은 모두 환자 방문을 나가고 저 혼자 남아 있었거든요.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치료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조문기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우리 둘 다 외롭고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도요. 언덕길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예전보다 가벼웠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거웠던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죄책감보다 기대감이 더 컸어요. 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굴뚝에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조문기 씨가 집에 계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창가에 그분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혹시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걸까요? 문 앞에 서서 노크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겠구나 싶었어요. 새로운 관계에 새로운 삶의 시작 말이에요. 그 사람은 말없이 문을 열었고 그날처럼 난로는 따뜻하게 피워져 있었습니다. 조문기 씨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오래 기다렸던 사람이 드디어 돌아온 것처럼 말이에요. 저도 그분을 다시 만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편지 받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문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실 줄 알았어요. 아니, 오시길 바랐어요. 우리는 평소처럼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어색함 대신 따뜻한 기대감이 감돌았습니다. 벽난로 앞 두 의자에는 이제 방석이 모두 깔려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자기 등을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서 평소처럼 침대에 엎드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서로를 돌보는 시간이었어요. 제 손이 그 등에 닿는 순간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따뜻해서 좋았고 지금은 그 손이 보고 싶어집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똑같았거든요. 처음엔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보람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분 자체가 그리워졌어요.
그분의 조용한 미소도 정성스럽게 끓여주는 된장국도 함께 바라보는 난로의 불꽃도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저도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시간이 그리웠어요. 조문기 씨의 어깨가 살짝 떨렸어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며칠간 참아왔던 마음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치료는 평소보다 더 부드럽게, 더 정성스럽게 이루어졌어요. 단순히 근육을 푸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의 등을 통해 그동안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주고받았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몸도 마음도. 조문기 씨가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거실로 나오니 식탁에는 정성스런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와 여러 반찬들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나물들도 빠짐없이 있었어요. 언제 준비하셨어요?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침부터요. 혹시나 해서. 조문기 씨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말에서 그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저를 기다렸는지 알 수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해 주신 거죠.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함께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반찬을 나눠 먹고 서로 챙겨주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편안했어요. 정원꽃들이 많이 폈다고 하셨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보러 가실래요? 조문기 씨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함께 뒷마당으로 나갔어요. 정원에는 정말로 여러 가지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작은 야생화들까지 곳곳에서 봄을 알리고 있었어요. 부인분이 정말 정성껏 가꾸셨네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여기서 차를 마시곤 했어요. 조문기 씨가 꽃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올해는 선생님과 함께 해도 될까요? 그럼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우리는 정원 한쪽에 놓인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을 받으며 꽃들을 바라보니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행복감이 다시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지낼까요? 조문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천천히요. 서두르지 말고. 저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분이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꽉 잡아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사람과 저는 아무 말 없이 등 위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말보다 조용한 교감이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더 이상 환자와 치료사가 아니라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저는 그 언덕길을 올라갔어요. 이제는 치료 가방보다 더 큰 기대감을 안고 말이에요. 조문기 씨도 항상 창가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멀리서 제 모습이 보이면 급히 물을 끓이러 부엌으로 향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치료 시간은 점점 더 특별해졌습니다. 그분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우리는 말없는 대화를 나눴어요.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 속에서 서로의 아픔과 그리움을 주고받았습니다. 때로는 그분이 작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고, 때로는 제가 눈물을 참기도 했어요. 오늘은 어깨가 많이 가벼워 보이시네요. 어느 날 저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우니까 몸도 따라가나 봐요. 조문기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날이 갈수록 그분의 등은 펴지고 있었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랫동안 굳어있던 제 마음의 근육들도 함께 풀리고 있었거든요. 식사 시간도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조문기 씨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나씩 기억해서 정성껏 준비해 주셨어요. 저도 가끔은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갔습니다. 김치찌개에 넣을 김치나 손수 만든 밑반찬들을요.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누가 담그셨어요? 조문기 씨가 물었습니다. 제가요. 시어머니께 배운 거예요. 저는 뿌듯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 김치통이 비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언제든지요. 그런 소소한 약속들이 쌓여가면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일주일에 2번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언제든 생각나면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봄이 깊어지면서 정원도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우리는 매번 치료와 식사를 마친 후 정원에서 차를 마시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꽃들이 피고 지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내년에는 여기에 장미도 심어볼까요? 어느 날 조문기 씨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빨간 장미도 좋고 흰 장미도 예쁠 것 같아요. 저는 화단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년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우리 둘 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라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치료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조문기 씨가 말했어요. 선생님, 이상한 게 아내 생각이 덜 아파요. 미안하다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도 당신이 혼자 아픈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가끔 꿈에서 만나는데 예전처럼 환하게 웃어요. 화내지도 않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남편이 꿈에 나타나서 웃으며 잘 지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제는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나요. 그 사람의 등을 누르던 순간들을. 그 등이 참 따뜻했어요. 처음엔 뭉쳐있고 차가웠던 등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면서 제 마음도 함께 치유되었습니다. 그게 사랑인지 그냥 오래된 외로움을 달래는 일인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진짜 내가 살아있구나 싶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등을 기대며 살아간다는 것. 그게 어쩌면 사랑의 가장 진실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따뜻하고 든든한 그런 사랑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며 외로움을 나눠 가지며 남은 시간을 함께 채워가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황혼 사랑방은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위로가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도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